4쪽의 인용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말을 푸코가 이제 쓰면서 신자유주의 시장 원리의 이제 특징을 이제 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신자유주의는 여러분 잘 아는 책 중에 이제 피로사회, 한병철 씨의 피로사회 아시잖아요. 피로사회 보면 저도 여기 간단히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신자유주의는 성과주체를 양산했다 이거거든요. 성과주체라는 거는 성과사회, 신자유주의가 성과사회를 추동한다는 뜻인데 그 신자유주의가 추동하는 성과사회의 성과주체는 일정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떤 장치를 쓴다니 압박을 가하지 않아도 어떤 권력, 규율적 권력을 가하지 않아도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노동을 하는 거죠. 노동을 해서 자기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한병철 씨가 얘기하는 한병철 씨는 이제 신자유주의 구조 자체의 분석은 좀 약합니다. 그런데 그 성과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 잘 분석하기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푸코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점까지 얘기하냐면 성과 주체라는 것은 단순히 성과 주체라는 말을 푸코가 쓰는 건 아니지만 푸코식으로 얘기하자면 성과 주체라는 건 단순히 주체적 맥락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보편적인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논의긴 합니다만 인용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인용문 읽기 전에 17번이라고 적혀있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더 이상 규범에 의해 개인들의 내면을 관리하는 규율적 사회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자기를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경영함으로써 시장의 원리를 내면하는 경영적 주체를 취한하는 형식으로 변화가 발생했다고 푸코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 경영적 주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기 경영적 주체는 인간이 경제적인 인간이 되면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자유주의가 경제적인 것에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자유주의라는 양상 자체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복잡한 논의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논의가 사회학에서 아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말하자면 푸코의 논의의 핵심은 이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어떻게 연류가 되어서 서로 엮여져서 융합이 되는가. 이제 그 지점에 이제 관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걸 감안하시고 이제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세기에 출현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결국 권력 행사와 관련해 건드릴 수 없는 뭡니까 이게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통치 이론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자입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자유방임입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방임의 주체 혹은 대상입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방임을 규칙적으로 삼는 통치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18세기에 출현했던 자유주의적 에코노미쿠스였다면 신자유주의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현실을 수용하는 자 혹은 환경의 변수들 내에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자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입니다. 그는 조종이 가능한 것, 환경에 인위적으로 도입된 체계적 변화에 체계적으로 반응한 자인 것입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탁월하게 통치 가능한 자입니다. 건드릴 수 없는 자유방임의 상대방인 에코노미쿠스는 이제 환경에 작용을 가하고 환경의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변형시키게 될 통치성의 상가물로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게 성과 주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 그 한백철 씨의 성과 주체와 관련해서 자유방임의 상태에서는 이 경제적 인간이라는 호모 에코니쿠스의 그 입각점을 사실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내버려두고 그 구조 안에서 자유롭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 고전 시장주의, 고전 그 자유주의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그게 아니죠. 어떤 일정 개입이 들어왔는데 어떤 개입이 들어왔냐면 경제적 개입이 들어왔는데 그 이전의 경제적 개입과는 다른 그냥 환경만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어느 정도로 만들어 놨느냐면 인간 그 호모 에코니쿠스 자체가 사실 건드려도 되는 존재로 자기 정체성, 뭐 쉽게 말하면 자기 정체성을 탈바꿈하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자기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체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 경영을 해야만, 경쟁을 해야만 경제적 효과를 내어서 자기 권리가 신장되는 형태로 만들어버린 거죠. 결국 자유주의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자유주의 비판은 또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자유주의와는 다른 맥락에서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시장 개입이죠. 일종의 시장 개입인데 시장을 잘 돌아가게 하는 개입이죠. 이게 케인즈주의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대안 논점이 있는 거죠. 케인즈주의는 그 자유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시장 자본주의 개입 수정주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에 들어와서 수정을 해야 된다. 자본주의 자체를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그게 핵심이죠. 핵심인데 케인즈주의는.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도 사실은 시장 개입 자체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신자유주의 자체가. 근데 훨씬 더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보다는 훨씬 더 개입이 강한 거죠. 신자유주의는. 어떤 맥락에서 개입이 강하다고요?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조건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똑같은 호모 경제적 인간인데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학이 해야 될, 특히 정치학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았다면 신자유주의는 정치학이 할 역할을 계속 배제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호모 에코니쿠스가 다른 데 맡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경영을 하라는 형태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의 개입, 외부의 정치적인 개입,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사회적인 것의 개입, 사회복지가 대표적인 거죠. 사회복지. 이런 것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경영을 하라. 그거야말로 사실은 신자유적 조건에 맞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조금 바로 한번 가보면 시간이 없어서 가보면 이런 겁니다. 경제적 인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회적인 것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가느냐면 사회복지로 가요. 자, 이 논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하는가,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논의가 이제 사회학에서도 아주 논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당연하게 사회보장, 사회복지국가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그것도 이중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딜레마가 있는 게 복지국가로 한다는 것은 국가의 개입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경제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을 사실은 잡아 삼켜버리는 거예요. 잡아 삼켜서 결국은 복지국가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인간을 자기 경쟁적 주체로 또
치환되게 되는 조건으로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중성. 그렇게 가든 안 가든 간에 그런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자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경제적인 경제적 인간이라는 호모 에코니쿠스가 자유주의의 방임적 자유주의보다도 훨씬 신자유주의 조건 안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더 강하게 자기 경영적으로 자기 삶 자체를 자기의 모든 어떤 조건을 주체화시켜서 자기 경영적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림으로써 훨씬 더 강하게 동일성으로 회귀하는 방식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푸코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환경의 변수들이 결국은 다양한 상각물들을 동일성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으로 갈 가능성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훨씬 더 이제 그 신자유주의 경제적 인간은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동체의 정신을, 공동적인 것에 대한 정신을 훨씬 더 많이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 신자유주의 통치의 사회적인 역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국가 또 이게 돈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시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수록, 건강할수록 인간은 즐겁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기 경영적 주체를, 이건 특수한 거잖아요. 자기 경영적 주체. 그러니까 개별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지국가라는 모델로 가져가게 함으로써, 물론 신자유주의 자체가 복지국가로 간다는 그런 개념 말이 아니라,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복지 담론이 흥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에 대한 사실 복지국가라는 담론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 이상의 다른 어떤 상상을 하기 힘든 조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근데 이제 푸코는 이걸 이제 사회적인 것의 새로운 물음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푸코의 통치성 개념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권력 관계에 대한 분석과 맞닿아 있다면, 일종의 이제 경제적 인간 신자유주의 사회 안에서 어떤 에피스템의 조건에서든 간에 결국은 그 에피스템에는 삶의 양식을 지도한다. 품행이라고 하는데 품행입니다. 품행지도라고 하는데요. 이 품행지도, 다른 말로 하자면 행위를 이끄는 것, 행위 이끌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행위를 이끌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끌어가는 힘. 그걸 이제 조금 고사하면 조금 그렇다는 말을 하자면 품행지도. 품행이라는 말을 요즘 좀 진태원 선생님이 쓰기 시작한, 김창호 선생님 선생님이 하여튼 쓰기 시작하면서 이 품행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품행이라는 말이 행동에 일정한 이제 결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여기도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게 이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런 푸코가 이런 기획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푸코의 이제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 국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푸코는 무정부주의자다.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완전히 맞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틀리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떤 맥락 때문에 그러냐면 푸코는 사실 국가에 대항하는 해방담론을 기획한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러나 그의 이제 기획 그 논의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 국가 공동체라는 국가적 정체성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이다는 것을 그의 논의를 따라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그 정체성이 강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대안을 지금 일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 자체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 대항품행이라는 용어를 이 사람이 씁니다. 한번 그 부분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미시권력 분석과 관련이 있는데요. 5페이지에 23번 다음 미시권력에 대한 반복론적 접근이야말로 개별적인 사안을 일종의 사례로 만드는 접근입니다. 개별성에서 만들어지는 품행의 특성을 알기 위해 반복론적으로 개별적으로 접근하되 반복론적인 분석에서 일반성이 개별성에서 개별성이 담기도록 하는 분석인 셈입니다. 이는 고정적인 보편화를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일반성입니다. 일반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형태입니다. 개별적 사례는 경험적 규범의 이중적 측면을 잘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개별적 사례라는 거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례는 유형화되지 않으면서 개별성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별적 사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최종적인 하나라는 경우이지만 그런 종류의 사례의 반복을 통해 사례에 대한 긍정과 비판의 가능성도 함께 열어놓는 셈이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사례는 특수한 나머지 비판점을 담보하기 힘들지만 그것은 일정 품행 지도를 형성하는 일반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항품행의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나 사회는 더 이상 토대로 작용할 수 없지만 품행지도라는 측면에서 전혀 사회적인 것이 형성 불가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적어도 푸코의 대항품행이 사회적인 것을 기존의 공동체의 품행지도에 저항하는 공동체의 새로운 물음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거는 제 얘기고요. 제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진태원 선생님의 품행지도에 대한 논문을 조금 참조해서 제가 조금 각색을 좀 해본 글입니다. 그쪽 부분은 이제 진태원 선생님의 푸코와 민주주의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논문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미시 권력 있잖아요. 미시적 분석이 일반성을 띄는 분석으로 갈 수 있는 이게 푸코가 계속 접근했던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공동적인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시 권력을 분석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케이스들을 분석하다 보면 이게 분석을 하다 보면 케이스 분석하다 보면 이게 일정한 입금 지도라고 하죠. 입금이 형성돼요. 가는 루트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이라고 말하기는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일정한 패턴들이 형성된다 해봅시다. 일정한 패턴들이 형성되는 게 결국은 일반성이죠. 그러나 일반적 전제를 가지고 미시 분석으로 들어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맥락에서 일정한 분석 틀을 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성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정한 망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입금을 품행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품행지도. 그러니까 이 품행지도로 하는 거는 케이스들이 어떤 사례들이
하나의 특수한 사례로만 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는,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영향을 주는 사례로 남는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특수한데 분명 지도의 어떤 그 결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그럼 공동적인 게 뭐냐? 여기서 그러면 공동적인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이걸 총체화 시켜놓고 하나의 사례 1, 2, 3, 4 이런 식으로 이 개별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네, 푸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개별화를 대중화로 가는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대중화 일반화로 가는 이 과정의 분석, 개별적인 분석을 미시적 분석을 하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일정 관계의 권력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데 특수한 게 일반화로 가는 과정에서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게서 이쪽으로 가는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개별화에서 대중화로 갈 때 그 분석할 수 있는 게 품행지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행지도의 결을 분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동적인 거예요. 품행지도라는 게 이게 그 중립적인 겁니다. 뭐 중립적이라는 말이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어떤 가치 평가가 들어가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결이든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비판점으로 갈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이걸 이제 공동적인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공동적이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닙니다. 푸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까지 이제 얘기를 해야 오늘 이야기 마무리가 지을 수 있는데 이 품행 지도가 예를 들면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학적인 기제로 작용할 때 특히 일반화가 동일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작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푸코가 그러면 무조건 눈을 감고 있는 것인가, 사회적인 것이라고 해서 또는 이런 형태의 경제적 분석을 해낸다고 해서 공동적인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품행지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이 형성돼야 한다. 여기서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적인 것, 품행지도를 매개로 해서 공동적인 것을 논한다면 푸코의 공동적인 것은 사실 카운터가 딱 있는 거예요. 카운터 공동적인 게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품행 대항 품행이 있는 거예요. 대항 품행이라는 것은 이 결과 사실은 경쟁할 수 있는 또는 이 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저항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푸코가 이제 지금까지 이중적인 측면, 품행의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든 통치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동체든지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중성을 계속 추적해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품행 지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미시 권력을 통해서 분석해낼 수 있는 품행 지도가 있는데 이것만이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의 품행지도는 경제적인 인간의 품행지도인데, 경제적인 인간이라는 품행지도인데, 그럼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다른 품행, 대항 품행은 없는가 했을 때, 그렇진 않다. 대항 품행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대항 품행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대항 품행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공동적인 것에 또 다른
투명 지도의 가능성, 소위 말하자면 기존 공동체 투명 지도에 저항하는 공동체의 새로운 물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좀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걸 조금 더 나아가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긴 인용문을 진태원 선생님이 다른 푸코의 아직 번역되지 않은 거를 번역한 거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대안 투명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방식의 삶의 그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푸코가 이런 말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 새로운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피통치자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인용문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견뎌내는 데서 공통적으로 무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말을 함께 말할 자격도 갖고 있지 않는 사적인 사람들로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왜 어떤 남성들과 여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사는 대신 그곳을 떠나려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능력 바깥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이런 일을 하도록 임명하는 것일까요? 누구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에게 관리를 형성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는 제가 믿기로는 이러한 발의를 인도한 세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그것은 누구에 의해 저질러지든 그리고 희생자가 누구든 간에 모든 권력 나눔에 반대하여 분명히 일어나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 국제 시민성이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피통치자들이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이념하에 모든 나라 정부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야기한 그리고 자신들의 태만이 허용한 사람들의 불행을 손익 계산으로만 따지는 권력 남용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그 정부들의 눈과 귀가 보호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제 시민성의 임무입니다. 사람들의 불행은 결코 정치에 침묵하는 작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불행은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에 맞서 일어서고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정추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과학의 분산, 분노하고 말하는 일은 개인들이 맡고 성찰하고 행동하는 일은 정부와 맞는다는 분산을 거부해야 합니다. 국제선언위원회, 테레대 종무, 국제아동구호단체, 세계의사회는 새로운 권리, 또 사적 개인들이 국제정치 및 전략의 질서 속에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창조해낸 주도적 장치들입니다. 개인들의 의지는 정부가 독점하려고 해온 현실 속에 기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독점을 날마다 조금씩 탈취해야 합니다. 네, 그 비통치자라는 용어로 이제 푸코에 대한 평가들은 푸코는 사실 자유주의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평가가 어떻든 갈립니다. 갈리는데 이제 진태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자유주의자가 아니었다 이제 이런 쪽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 피통치자들의 연대 개념을 이제 진태로 선생님이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피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파레지아 권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이 품행 지도가 어떻게 공동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공동적인 이 얘기는 제 얘기고요. 그 가능성을 저항의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인용문에서 보면 제가 2번이 빠져 있네요. 2번이 사라져 버리네요. 세 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피통치자라는 개념이고 하나는 국제시민성이고 또 하나는 국제기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국, 뭐라 그러죠? NGO 같은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것들은 여러분 잘 아는 거고 국제시민성이라는 거는 이제 국제 코스모폴리탄이즘 같은 거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피통치자들의 연대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이 피통치자라는 거는 통치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피통치자를 규정할 때 푸코가 파레지아라는 말을 씁니다. 파레지아. 파레지아라는 말은 솔직히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솔직히 말한다, 진실되게 말한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 더 이제 좀 설명하자면 어떤 조건에서도 진실을 말한다. 이런 뜻이 된다고 푸코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는 것은 이게 가지고 있는 뭐 기본적인 그 사전적 의미고요. 그런데 이제 그 철학적으로도 그 고대 그리스에서 법정에서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그런 맥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법정에서 선사하잖아요. 누구나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런데 이 진실을 말하는 게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지난주 이제 락시에르 얘기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락시에르도 목 없는 자들의 목, 그런 개념하고 통할 수 있는데, 락시에르가 그 불화라는 용어를 어떻게 본다고 했죠? 불화라는 게 결국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 없는 자들도 몫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목 없는 자들의 그 말하기 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레시아라는 말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푸코가 품행지도라는 것에 대해서 대항품행을 얘기를 할 때 대항품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파레지아이다. 그러니까 피통치자들의 파레지아이다. 그러니까 통치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통치받는 피통치자라는 조건은 어디에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국가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시민사회 NGO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인데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기구든 조직이든 공동체든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사실 피통치자들이 있는 거죠. 통치받는 어떤 구조. 그러니까 통치하는 구조가 사실 있다는 거고, 앞에서 우리가 뭐 제가 잘 명쾌하게 설명을 못 드리긴 했지만, 제 의도는 그 통치의 그 구조의 양면성을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그 어떤 형태로는 이게 총체적인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의 공동체, 특수한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 관계가 있고, 그 권력 관계에 통치받는 자들이 피통치자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통치자를 명령하는 순간 푸코에게는 사실 저항점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항점이냐면 솔직히 말하는 자들의 저항점. 그게 굳이 얘기하자면 푸코가 공동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피통치자들의 공동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피통치자들의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라요? 파레지아 공동체. 파레지아 공동체.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공동체인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저항적인 어떤 코드가 저항적인 어떤 용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진실을 당당하게 어떤 권력의 조건 아래에서도 진실을 당당하게 말하는 자들의 파레지아의 연대야말로 대항품행을 진작시킬 것이고 형성해 나가겠죠. 그러면 그것이 그 성격이 그 내용이 뭐며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는 사회체로 기속되는 통전적 어떤 뭐 가치 품행 지도와는 또 다른 형태의 품행 지도를 만들어내는 공동체인 것에 대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는 사회적인 것과 기존의 사회적인 것과 싸우는 형태의 사회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형성, 그것이 푸코에게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 자체가 사실은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러한 분석을 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국가 공동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 민주주의는 국가주의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라는 전제가 또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이면에는 국가와는 또 다른
품행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통치자와의 그 대척점 속에서 형성되는 그 피통치자들의 연대, 이거에 의해서, 물론 이제 그 통치자라는 것도 통치자 자체를 뭐 주권 권력이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주권 권력 자체를 지목해서 말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전체 그러니까 틀에 대한 분석에 관심이 사실은 국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틀이 어떻게 통치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통치자라기보다는 그 통치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공동적인 것은 이미 있는 거죠. 그게 공동적인 것과 싸우는 공동적인 것,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공동체와 싸우는 공동체,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대한품행 형태로 존재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푸코의 공동적인 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푸코는 저 세상에 초월적인 어떤 그 담지되어 있는 것을 끌고 와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치의 어떤 현재적 진단, 지금의 여기서의 현재적 진단,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지점, 그것의 구성적인 어떤 작업을 통해서 공동적인 것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시적으로 창출하려고, 총체적인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미시적으로 품행이 형성되는 방식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그게 뭐라고 명확하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품행 지도라는 것도 누가 규정적으로 누가 한 사람이 얘기하기 힘든 것만큼 대한 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 품행도 그 과정으로서 있을 수밖에 없고 완결적일 수 없고 계속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받는 그 시대적인 어떤 조건 속에서 또는 공간적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그 인터랙션 하면서 공동적인 것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지점을 조금 저는 주목을 했었습니다. 오늘 좀 잘 말이 안 나오네요. 그 질문 있으세요? 질문인데요. 네. 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코멘트 강의에 덧붙여서 그 생명정치라는 것이 저는 요즘에 유행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현대사에 정말 제일 정확하게 들어맞는 국가 권력 중에 하나 살리는 권력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건위생이 되게 중요해지고 메르스라든가 호흡기질환이 강력해지는 사람들의 신체를 국가가 관리하고 통치하잖아요. 제 첫째와 둘째가 지금 수도에 있는데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절대 외부인 접촉하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사실 이거는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수도로도 다 락바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안 되고 심지어는 이제 집 밖에 나가가지고 다 통치하는 거죠. 왜냐면 살리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 살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건위생의 관련된.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메르스 부천 시청에서 매일매일 오는데 부천 시민 중에 한 명이 메르스 걸렸는데 그 동선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보고해 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개인의 신체를 관리한다는 거, 그것이 정말 생명 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옛날에는 이런 뭐 전염병을 이렇게 무섭게 했지만 그것을 국가가 어떻게 통치하는 옛날에 좀 있었겠는데 지금은 정말 미시적인 권력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는 권력으로 죽게 만드는 게 정말 살리는 권력인데 그 살리는 권력이 굉장히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야유에서 권력이 되어버리는 사회가 돼서 진짜 제일 무서운 권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가 질병을 관리하고 인구를 관리하고 통치하고 질병을 관리한다는 게 얼마만큼 무서운 권력으로 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생각하잖아요.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푸코 주체 해석학을 열심히 봤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푸코가 후기에 가면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권력의 테크놀로지가 내면화돼가지고 셀프 테크놀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권력이 자기 내면화돼가지고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 권력에 스스로 복종하면서 스스로 자기 경영을 하게 되는 주체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푸코가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그 구조화된 권력화된 통치화된 개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만든 게 그 고대 영성가들, 그 상학 교부들, 그 기독교 영성가들을 대학을 제시하면서 그런 권력을 스스로 이제 깨트리는 거, 혹은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 그래서 자기 영성 추구하고 오히려 더 자기 배려 쪽으로 더 내면으로 침착해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코스모폴리탄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렇게 자기의 내면으로서의 어떤 영성을 키우고 그런 내면의 기술로서의 그 통치술을 활용했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도 역시 그래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제가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품행을 만드는 건데 저는 그래서 푸코가 오히려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푸코를 읽어서 굉장히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모든 논의는 이런 식으로 다 허무주의로 빠지거든요. 제가 제 느끼기에는 왜냐면 이거는 대안이 아니에요. 대항도 아니에요. 그냥 사회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기껏해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은 스스로 그런 테크놀로지를 벗어나서 자기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 그 테크놀로지를 자기 스스로 갱신해 버리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사회적인 어떤 연대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회 병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회 어떤 뭔가를 기껏해야 이제 파레이즈를 하는 건데 파레이즈라는 것도 나는 이게 싫어라고 말하는 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푸코한테서 연대가 가능하냐 푸코한테서 공동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냐 혹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항이 가능 카운터 파워로서가 가능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거는 저기서 품행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사회가 구조화된 그거로부터 난 그거 싫어하면서 내 개인 영성을 개발하는 방식의 품행이지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게 어떤 대항 그게 하나를 대항할 수 있겠죠. 근데 대안이라든가 혹은 사회에 대한 어떤 강력한 메시지로서 저항으로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안 품행 역시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해는 모르겠어요. 제가 느꼈을 때 뉘앙스가 되게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동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 혹은 연대 이런 것하고 어떻게 매치되는지 잘 몰라서. 네. 질문 두 가지. 네, 그런 그거요? 네, 그러니까 후기 푸코에서 네네. 이런 연대라든가 공동체라든가 공동성이라든가 네. 그가 말하는 사회적인 것 그게 뭔지 좀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게 뭐 논쟁거리죠. 그러니까 푸코를 이제 이게 아마 그 양면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세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입장들이 대세고 푸코의 이제 뭐 만약 적어도 하나 뭐 자기가 그 실제로 연대하는 걸 행위로 보여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철학에서는 이제 그런 걸 찾기가 좀 힘들어도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뭐 쉽지는 않은 건데 철학과 이제 행위 같은 그 관계성을 논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푸코 전공자들이 좀 우호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전공자들은 이제 그런 논의를 제가 좀 읽어본 것 같고, 그러니까 그의 어떤 삶의 궤적에서 실제로 연대를 했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뭐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사상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 행동으로 이제 옮기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파레지아라는 게 결국은 푸코 자신도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이크 들고 메가폰 들고 밖에 나와서 그게 이제 문화적인 어떤 현상일 수도 있는데 광장에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뭐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광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맥락이 조금 뭐 우호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사상적인 거 관련해서 조금 뭐 이건 좀 제대로 된 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좀 우호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자기 배려라는 것이, 그걸 해석을 또 다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배려가 결국은 자기 한몰이 아니라 자기의 기착, 자기성으로 기척하는 거라기보다는 결국은 뭐 좀 과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기 배려라는 게 이제 고대 때부터 이야기됐던 이제 자기 배려는 상당히 공동체적 맥락이 있잖아요.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보면, 그러니까 자기를 그 배려해줘야 된다는 거는 결국은 다른 타자에 대한 어떤 배려를 전제로 하는 논의와도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배려할 수 있는 것과 타자를 배려하는 것은 어떤 우선적인 그런 맥락을 떠나서 자기의 어떤 그 성서도 보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그런 맥락이 그게 성서의 이야기만 아니고 고대 때부터 있어왔던 자기 배려의 정신인데, 자기를 배려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하는 어떤 그런, 좀 그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과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배려가 단순히 그 자기 한몰로 귀착되는 그거라고 꼭 보기는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거고, 물론 이제 영성에 대한 강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후기의 신경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동성의 이런 맥락이나 그런 데 있어서 자기도 충격을 받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부정을 계속 하려고 했다는 동성의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고 자기 스스로도 내적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결국은 이제 인정을 하고, 아직 뭐 에이즈가 그 병명이 명명이 되기 이전에 자기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후코가. 그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몇 년간의 어떤 뭐 많이 적어도 이제 뭐 한 10년, 뭐 5년에서 10년이라 잡아봅시다. 그러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신경의 변화는 그런 형태로 아마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거죠.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다르게 이제 보아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편인데, 뭐냐면 결국은 그 사상가들도 자기가 그러면 내가 뭘 했는가 하는 질문 정도는 한번 해보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푸코도 자기 배려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지경이 되었지,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그냥 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지경이 되었지, 나는 왜 동성애자가 되었고, 동성애자였고, 아니면 또 성애를 했는지는 모르겠죠. 그쪽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에이즈에 걸렸고 이런 지경에 있는가 했을 때 이제 그런 논의들, 물론 걸려서 뭐 뼈쩍었다기보다 이제 그런 어떤 무기의 어떤 심경의 변화들을 있었다고 본다면, 자기 배려라는 것이 결국은 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체화라는 거와 또 다른 맥락에서, 그러니까 권력과 주체화의 맥락 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이제 권력의 맥락에서 주체를 고민한 그런 주제와는 완전히 뒤집어서 자기 배려의 주제로 먼저 앞세우고 이제 그 구조에 대한 주체 해석학이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는 또 자기 기획을 어떻게 보면 약간 뒤집어 놓고 비슷한 논의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제가 읽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목이 사회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구체로 사회가 뭐 경제적으로 화내지 않는 혹은 모두가 자기 정형적인 삶을 사는 것에서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게 그러한 사회는 뭘 말하는 공동적인 것이 뭐가 있는데 그걸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게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담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푸커 논의가 복잡한 게 제가 푸커 글을 읽을 때마다 좀 복잡하게 이렇게 전공자가 아니어서 푸커 전공자가 아니어서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그 복잡한 지점이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논의도 뭐 사회적인 게 사회학에서는 아주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있잖아요. 사회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푸코는 그걸 섞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동적인 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그 품행지도와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 품행지도가 개인의 어떤 개인의 영성 내지 뭐 개인의 인격 뭐 인격을 말하면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의 어떤 그야말로 품성 뭐 이런 것과 성품과 그런 거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주체 해석에서 그렇게 보이는 지점도 있지만은 그게 주체 해석만으로는 그 분명지도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게 개인 개별성과 그 공동적인 것을 다 담지하고 있는 용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분명이라는 게. 왜냐하면 푸코가 이제 사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종체적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맥락은 아닌 것 같고 사회적인 것을 어떻게 보면 학적인 논의로서는 사회적인 것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논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회체가 아니라 그 사회 그 통치가 주권 권력이 통치가 미치는 어떤 미쳐서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뭔가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억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종제적 사회 보장으로 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 그냥 이중적이고 그래서 그 주체 해석에서도 품행의 문제들도 상당히 이중적이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게 완전히 개인적인 걸로 귀속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푸커가 스토아파에 그렇게 많이 기대는 것도 실제로 코스모폴리타니즘이 되면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개인 내면의 질서라든가 뭐 내면의 우주로의 귀한 그걸 계속 풀어내는 방식으로 하고 푸코나 뭐 네브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푸코 같은 경우는 권력의 외부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또 세계 보통 뭐 텍스트화된 세계 안에서 뭐 제국 안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든 벗어날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러니까 내비도 그렇고 푸코도 그렇고 결국에는 여기서 내가 어떤 사회적 액션을 한다든가 혹은 사회에 어떤 이펙션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전혀 쓸데없는 일이고 그거는 불가능한 사실. 왜냐면 권력이라든가 혹은 제국이라든가 이런 방식에 있어서 그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얼가맬 수밖에 없는 개인이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구조를 할 수 있는 데 거기서 결국 그러면 궁출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나 스스로만이라도 그런 구조화된 권력이라든가 제국으로부터 탈피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새롭게 주체를 형성해내는 거죠. 근데 그게 뭐 개인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정치적 효과를 발휘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게 뭐 내가 무슨 뭐 연대를 조직하고 실제로 어떤 정치적 액션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스스로가 그렇게 주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리셋을 했을 때 그리고 영성이라는 방식으로 그걸 했을 때 실제로 그것이 효과를 발휘를 하니까요. 그 주변에라든가 그 생각하는 것은 용기 있게 나는 그게 굴하지 않겠어. 나는 그 싫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효과를 정치 효과라든가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부도 당중에서 뭐 스스로 가난해져야 된다. 그게 대안이야 결국은. 그 자기가 그 제국에서 어떻게 그 균형을 낼 것인가에 대안이 뭐는 가난한 자만이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자만이 무슨 뭐 결국에는 뭐 틈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결국 그 푸코 저는 살짝 뭐 과하게 해석해버리면 푸코가 자기 역성을 고치시켜서 스스로 주체를 새롭게 만드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내가 뭐 대단하게 뭐 한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이 사회에서
되더라고. 뭔가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게 싫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싫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대안이라는 거죠. 그 이제 푸코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지점이 뭐냐면 왜 이제 푸코나 니겔이나 이런 데서 그런 그 아간벤도 마찬가지고 예, 비슷한 맥락들이 랑세르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맥락들이거든요. 제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조 쉽게 말하자면 생명정치적 구조 안에서 그 네트워크에서는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전제가 좀 깔려 있죠. 다 깔려 있는데 특히 생명정치 맥락에서 그 네 사람들은 돼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 자체에 대한 분석이 적극적인 어떤 저항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양면적인 전략을 쓰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호모사케르도 마찬가지로 호모사케르도 그 이제 호모사케르 논의를 읽어보면 호모사케르가 사실은 묘하게 주권 권력도 돼요. 호모사케르 자체가 그러니까 주권자이기도 해요. 호모사케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이중성을 묘하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비판들이 방금 이제 김환 씨가 얘기한 그 방식대로 비판을 해요. 그게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들의 텍스트나 동의를 하는데 이게 저는 그 분석을 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 저항 담론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그 지점 자체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역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틈새라고, 내가 지금 틈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거는 이제 틈새, 랑쉐르도 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다 이제 아간멘도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제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에 제가 좀 침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아직 정리는 안 돼 있지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실제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러면 희망은 얘기할 수 있는가? 이 논의에 제가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인 거라는 것을 공동체로 환원시키지 않으면서 공동체 없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침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이데거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실존 자체가 그렇다는 그런 존재 조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심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 이걸 주체 발휘발언이나 주체 논의로 적극적으로 가져가가지고 저항 담론을 만들어내는 거기도 이제 제가 관심이 있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적극적인 투쟁에 대한, 주체적 적극적인 투쟁에 대한 논의도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만, 그건 좀 맥락이 좀 다른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또 분명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이쪽 주체 역량을 가지고, 이런 구조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허무주의적 비판을, 허무주의 너무 뭐가 없다. 장황하게 얘기해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래 돼버리니까, 이제, 이게 무력해지는, 그러니까 무하의 어떤 그 힘이라는 게, 진짜 무기력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반발심이 있는 거죠. 과연 그런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주의가 되지 않으면서, 개별성을, 이타적이고, 이질적이고, 다양한 것들의 어떤 개별성을 보여주면서도 어떤 그게 구조 안에서 함께 엮여 들어가 있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포함적 배제나 배제적 포함 관계에 있는 어떤 그 역설적이고 좀 이율배반적인 어떤 사회성. 그 사회성 자체는 이미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을 고발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공동체인 것을 적극적으로 사회를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이미 틈이 나 있는 거고, 왜냐면 이중성을 고발했으니까 틈이 나 있는 거고, 그런 논의 자체를 어느 정도 그래도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그 적극적인 공동적인 것에 대한 공동체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는 푸커도 쉽지 않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은데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품행지도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이게 개별적인 건 아닌데 따지고 보면 그 대한 품행이라는 것이 그 어떤 형태로 아까 말했다시피 공동체주의 그 독자적 공동체주의적인 형태로 나타나면서도 개별적인 형태에 좀 가까운 집단성 그런 완전 집단화되지 않으면서도 이제 그 공동체주의적 형태로 특수하게 나타나면서도 그 일반성의 어떤 단계로 가는 어떤 그 지점의 좀 역설적 관계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우리의 현실에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편역을 도모하는 어떤 주체 중심 편역적 담론들이 간과하고 있는 어떤 그 역설적 상황에 대한 것이 훨씬 우리의 공동적인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연대라는 것이 공동적인 것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는 한 동지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물론 뭐 그거는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거기에만 저항 담론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공동적인 것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힘이라는 게 공동체적인 영향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적인 영향이 공동적인 것의 영향이 거기에만 있는 것일까? 네. 무의적 측면 또는 부정성의 측면 또는 이 그것처럼 이제 품행적 측면 이런 것의 역설적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거죠. 그냥 좀 소극적인 공동적인 것에 대한 논의긴 하지만 그걸 이제 주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거는 이제 사실 다분히 좀 기독교 공동체와 연관성 속에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그 기독교 공동체는 이미 결속적 공동체잖아요. 이미 모든 아이덴티티를 거의 다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정성의 담론이 가지고 있는 그 측면에 의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물론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 그래서 파레이지라는 개념 자체를 좀 확장시켜서 저걸로 어떤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정승훈 교수 바트 저 관련된 분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 그분이 자기 책에서 저랑 다른 게 있을 거예요. 파레이지와 기독교 정치 가능성 이런 거. 영어 책으로 정수건 교수님이요? 정승훈 칼바르트 동시대성의 신학 그거 있잖아요. 쓰신 분이에요. 굉장히 미국 사회과를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 개념이 되게 좋잖아요. 네. 종기처럼 두려움 없이 말하기. 저게 하워스도 저 개념을 써요. 본에도 인용하면서 파레이지나 지정을 쓰지만 두려움 없이 말하기, 용기 있게 말하기, 진실 말하기. 본에도 진실 말하기라는 그 노문이 있거든요. 충분히 공론장에서 어떻게 어떤 구속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대담하게 대학추 스피치라고 하잖아요. 파레이지가 영어로 표현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는 의외의 개념이 있어요. 후기 국가에서 저런 개념들이 어떻게 또 확장될 수 있는지 정해되는지 보면은 네, 좀 내 코멘트 감사합니다. 저도 뭐 그런 조금 문제의식을 여기에서는 제가 좀 사실 급하게 강의를 준비하고 요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하여튼 좀 더 연구를 더 발전시켜서 좀 이게 글로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인데요. 그때는 좀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서 한번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정도의 문제의식으로 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푸코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공동적인 거. 좀 무리하긴 하지만 파레지안은 제가 이제 일부러 집어넣어서 파레지안 같은 경우는 이게 공동적인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속 다른 앙시에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말하기 원리 없는 자들, 목 없는 자들의 말하기 이게 그 중요한 그 이제 치안 정치 안에서 이제 그 연대가 가능한 어떤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측면의 접근이죠. 불화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적극적인 공동적인 것을 확보해낸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 자체가 민주주의다라는 것이 던져주는 함의가 뭘까 하는 것이 제 이제 화두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발전시켜 봐야 돼요. 그게 공동적인 거 어떻게 만나는가. 실제로는 사실 제 강의에서는 공동적인 것을 더 발전시키지를 못했죠. 그들의 철학에서. 네, 그들의 철학을 이런 맥락에서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겠다. 이 정도로 그냥 제가 글을 항상 강의를 항상 마무리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좀 그 다음 단계는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텍스트를 찾아보고 네, 연결 짓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